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543명 발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닷새 연속으로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은 오늘 오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적 방역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닷새 연속 500명이고 오늘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검사 건수잖아요. 근데 500명을 이어가고 있고 줄질 않아서 당장 다음 주도 걱정이 되고요. 일단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주말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염자 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거의 70%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수도권이 60%, 비수도권이 40%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비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데 비수도권은 1.5단계였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식당들이 시간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층들을 통해서 보름 만에 3월 15일부터 제한이 풀렸었고 보름 만에 벌써 유흥업소를 통한 감염이 지방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예. 또 종교도 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또 소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종교단체라든지 사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지방에서 먼저 발견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해외 입국에 의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보다도 더 확산세가 지금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이 확산 자체가 1.5에서 2.2배까지도 높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부가 고려해서 검사자들을 좀 더 넓혀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정부가 아마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처럼 같은 단계를 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오늘 대국민 담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내용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망을 해주신다면 오늘 오후에 발표될 대국민 담화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4차 대유행에 고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아마 좀 강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비수도권에 적용할지는 아마도 토의 후에 결론이 나오실 것 같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해이해진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자체는 3분기 이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그런 효과는 아직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젊은 층을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해서 확산도 될 뿐더러 중증 환자도 젊은 층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잠깐 부활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부활절이네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감염들이 전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확진자가 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입니다. 뭐 당국이 이제 그 교회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어떤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정책들을 여러 번 뭐 선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큰 교회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와 예배만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감염자가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소규모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사례들도 보시면 소규모긴 하지만 여러 군데를 같은 분들이 다니면서 그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비말이 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자체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그분들 중에는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가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5명 중에 한 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5명이 있을 때
그 한 명이 무증상 감염자면 다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변이 바이러스면 감염력이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이렇게 확산의 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종교 단체를 통한 감염이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확산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일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감염자가 확산이 된다면 정부 당국에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뭐 일요일 오전에 많이들 가시니까 뭐 주일 예배, 주일 미사 이런 거 끝나고 나서 보통 식사하러 가시거나 작은 모임들이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집으로 좀 바로 돌아가시는 거를 네.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유흥업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어떤 곳은 7차 감염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유흥업소별 감염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유흥업소가 시간 제한이 풀린 지가 사실 2주가 조금 넘었는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N차 감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유흥업소 자체가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밀폐된 공간에 머무르고 거기에 계신 분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5명 중에 1명은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자체에 감염이 되는 거고 이런 유흥업소를 이용한 분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죠. 또 그 종사자들도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파력이 더 빨리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전자명부 출입 그런 걸 잘 안 하시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정부 당국에서 뭐 부산 같은 경우 2단계가 됐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 일부에 약간의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재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네.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좀 방역 수칙의 위반 시에 좀 더 강력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고요. 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을 하시면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1회만으로도 기본적으로 80%는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떤 그 연구를 보니까 아무리 검사를 못해도 58%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반복적 검사를 하면 좋지만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입장자에 대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좀 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신속 항원 검사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 제가 교수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이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입니다. 여기 지금 내일부터 지금 과태료 부과와 처벌이 강화되는데 뭐 어떤 개수, 수칙의 개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폭 강화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5일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요. 기존의 방역 수칙이 4가지였죠. 마스크 쓰기라든지 전자명부 작성이라든지 방역 수칙 개시, 그다음에 주기적인 환기,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3개가 더 더해져서 7개가 됩니다. 예. 3개라고 하는 건 방역 관리자를 반드시 정해서 그분들이 식당이나 카페 이외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는 걸 확인하고 또 출입하는 분들의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증상자를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거를 어떻게 감별할지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만일에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와 그리고 이용자가 위반 시에는 10만 원 과태료인데요. 저는 300만 원 자체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또 큰 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업소별로 저는 과태료도 부과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지속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어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주고 계신데 지금 당국에서 자가 진단 키트 도입하는 방안을 좀 두고서 논의에 착수했는데 도입한다면 당연히 확산 차단에는 좀 도움을 주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속항원 검사는 미국에서도 오랜 동안 이제 논쟁 끝에 미국 FDA가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약국에서 이렇게
병원 처방을 받고 쓰는 약들이 허가가 됐다면 최근에는 그냥 약국에서 아무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는 이것은 반복적인 검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1회 검사가 아니라 최소한 2회 검사를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80~90% 이상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평균적으로 1회로 58%가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전 독감 키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하루 정도나 한 36시간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경험을 3번 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절대 어렵거나 부작용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FDA는 전 세계 약품이 공개가 됐더라도 네. 한두 명한테 치명적인 부작용이 되면 그 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기관에서 이 신속항원 검사를 허가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도입이 전 상당히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흥업소라든지 예. 학교라든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리가 근접성이 좋은 신속항원 키트를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얘기 좀 해볼 건데 1차 접종 후에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무래도 원래 계획보다 이제 그 접종들을 빨리 늘리겠다는 그 정부 당국의 계획인데요. 뭐 이번 그 결과를 보니까 1차 접종을 최대한 좀 앞당기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80%가 무증상 경증이라 대부분 괜찮지만 5%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그러한 중증 환자를 사실은 우리가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폭넓게 1회 접종을 해서 중증 환자를 낮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요양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1차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고 1차 접종만으로도 중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접종보다 1차 접종을 더 이르게 당기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 그 이번 주에도 우려가 많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려가 네. 많았는데 1차 접종 땡겨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2차 접종하는 분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좀 덜어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주로 접종을 했었고요. 네네네. 화이자 백신은 일부만 접종했고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반드시 1차, 2차를 3주 간격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60% 정도밖에 그게 예방이 안 되는데 2차 접종을 하면 97에서 98, 12세에서 15세는 100% 예방이 됐습니다. 반드시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고요. 네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얀센과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1차 접종 때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DNA 물질을 가지고 세포로 들어오죠. 그럼 2차 접종 때는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면역세포, 항체가 이미 체내에 생겨 있기 때문에 네. 2차로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도 아데노바이러스,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 두 가지를 접합시킨 백신인데요. 예. 그 경우도 1차가 87%가 나오고요.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해도 91%입니다. 4%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 후에 76%가 3개월 유지가 되게 되죠. 12주 유지가 되기 때문에 12주에 2차 접종을 하라는 거고 그 후에 최대치가 82%입니다. 그렇지만 1차와 2차의 차이가 지금 76에서 8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예. 그리고 6주 이내 2차 접종을 하면 평균 5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격을 최대한 늘리라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당국의 입장이고 예. 그렇지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차이가 76에서 8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차 접종을 하는 경우는 부스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항체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백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폭넓게 접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충분하게 중증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국수주의라는 얘기도 이번 주에 나왔고,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의 이런 대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혈전 문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럽이나 캐나다는 경고 문구가 제품에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확진자들 중에서 사망자들이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연령 제한을 좀 하셨기 때문에 외부는 우리나라도 만일에 사례가 나온다면 연령 제한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고 유럽에서 완전히 안정성이 검증된 다음에 저는 지속적으로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너무 백신에 치중을 하는데 백신은 우리나라가 천천히 지금 수급되는 대로 맞으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병원에서 항체 치료제가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병원에만 구비가 되어 있고 예. 항체 치료제의 기준을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우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외래에서 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일주일 전에 맞고 4일 이내에 맞으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백신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환자들도 보면 초반에 코로나19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나면 급성 호흡부전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실에 계시는 분은 아무 치료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해외처럼 외래나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저는 적극적으로 항체치료제 주사를 해줘야 되고 모든 병원에 항체치료제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조차도 항체치료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 적응증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고 예. 우리 국민들이 항체치료제로 주사를 맞아서 중증으로 가지 않을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제가 환자가 된다면 전 적극적으로 주사를 맞고 싶고요.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비급여라도 저는 꼭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몇 사례를 봤는데 아무도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의료진들한테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응증 자체가 외래에서 맞을 수 없고 입원을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못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저는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다음 백신은 백신대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예. 두 가지 트랙으로 단계를 좀 꼭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항체 치료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너무 적어서 지금 10만 개가 쌓여 있는데 쓴 거는 10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한테는 입원 환자한테는 특히 덱사나 렘데시비를 쓰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논문으로 여러 번 검증이 됐고요. 예. 외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에 30분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GSK는 85%, 리에제네로는 70%를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킨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의료진도 알아야 되고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치료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강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방역 당국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